대한민국 민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고향이 저쪽이죠?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아, 멋있어. 예. 여기가 광주 방송이라서. 아, 그런가요? 제가 예. 깠습니다. 아, 그래서 광주 인성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한 적은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까? 예, 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향이 화순이라고. 예, 한반도지만 예. 태어난 곳은 전남 화순인 것 맞습니다. 한반도라는 거 제가 정말 동의하고 앞으로는 안 물어볼게요. 아, 예. 제가 옛날에 중국 과기대 그 연변에 과기대에 가서 그 총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김진경 총장님이라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만나면은 맨 처음에 고향이 어디시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예.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총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내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정말 이제 뭐 고향 어디냐 묻지 않고 학교 어디 나왔냐 안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주 KBC라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저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반도라고 그래도 말하다 보면 다 티나요. 맞습니다. 두 분 잘 아시죠? 아, 인사하시죠. 예. 저 박진영 선생님, 최성 선생님 오다가다 많이 뵀습니다. 예. 민생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진걸 소장 처음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할 텐데 민생경제연구소 언제 차리신 거예요? 예, 제가 그 1998년부터 오래됐구나. 2018년까지 한 20년을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예. 일을 하고 예. 졸업을 해서 2018년 4월 달에 2018년. 예, 참여연대는 종합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인데 요즘 시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민생경제 살리기 그리고 경제라는 걸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나 또는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경제 전문가로만 알려져 있지. 사실 보통의 우리 서민들도 다 가정경제 전문가이고 서민경제, 동네경제 전문가들이고 종사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경제를 경제정책을 외치자, 호소하자.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주로 어떻게 연구합니까? 주로 저희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예. 실제 우리 민초들의 사는 이야기를 예. 채집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소득은 작은데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타면 월급이나 월 소득은 올려주고, 그다음에 집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가 가장 많이 집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 금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든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빚이 줄어들 테고 저금 늘어나고 노후는 덜 불안해지고 그런 사회면 출산율은 올라가고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그게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청취하고 해외 사례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천국이고 등록금 비싸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 미국에서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교육비로 인한 고통은 진보나 중도나 보수할 것 없이 우리가 해결해 주자. 그다음에 돈이 없어도 대학 공부까지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 됐다. 이제 이런 점도 저희가 호소하고 다닙니다. 안진걸 소장 말씀하시니까 막 빠져드네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 처음이었고 매우 어색하고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늘 항상 가장 떨리는 게 처음입니다. 예. 그 민생 하는데 연구 오래 하셨잖아요. 민생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뭐 경제가 좋았던 예. 적이 있느냐, 예. 민생이 좋았던 적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나 빈민들이 생각이 좋았던 적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에서 많이 탈출은 했죠. 그런데 양극화나 불평등 민생과 지속되다 보면 어쨌든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신빈곤층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최근 OECD 통계랑 일치하는 게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더 높고 중위소득은 더 낮은데 중위소득 50% 이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6분의 1 정도 된다고 OECD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중위소득 50% 이하면 3인 가구지로 놓으면 한 달 소득이 190만 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0만 원으로 3인 가족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6분의 1, 850만 명쯤이나 된다는 잠깐만요. 아는 게 많으시니까 말씀이 길어지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다뤄보게 제가 민생이 좋았던 적이 있냐 그러면은 없었다든지 있었다든지 짧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질문한 거 안 잊어버려요. 예,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예. 전두환 때 예. 5.18하고 쿠데타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전두환 때 민생이 좋았습니까? 아니 빈민소민들은 그때 훨씬 살기 힘들었죠.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걸 던졌는데 앞부분 너무 길게 해서 하마터면 그거 잊어먹을 뻔했어요. 예.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는 말도 못하게 못 살았죠. 예. 지금은 다 같이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다만 상대적 양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 한 850만 명이 상대적 빈민층으로 전락해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OECD 최근 통계였다. 이 부분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 들어가면 후보들 다 말은 민생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민생을 생각하려면 소장님께서는 뭘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핵심이 그겁니다. 예. 집집마다 벌 수 있는 월급.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임금 노동자 2,100만 명. 그다음에 600만 명이 자영업자. 자영업 소득, 월급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뭐 OECD에서 최고의 산재, 과로사를 기록하면서까지 힘들게 번 돈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교통비 다 빠져나가는데 심지어 모자라서 빚을 지는데 요걸 확 줄여주는 정책. 예. 이거에 매진하자. 여야 후보가 그걸로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간단한 거죠. 소득 올리고 지출 줄이고. 네. 그런데 그게 정답인데 어렵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것을 이제 그런 걸 하자 그러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600조가 넘고요. 내년도 본 예산이 600조가 넘고 그다음에 이건 중앙정부 예산이고 광역정부 예산이 있고 기초정부 예산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제가 합산해 보면요. 대한민국 1년에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0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미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돈도 1,000조가 넘는 돈이 1년에 쓸 수 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세수가 50조가 더 거쳤습니다. 예상 세수보다. 하면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자 통신비다. 작년에 정부에서 2만 원씩 통신비를 인하해 줬습니다. 예. 코로나19 예.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년에도 정부가 정말 1월 달에 내수 활성화도 할 겸 서민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여줄 겸 통신비를 뭐 예를 들면 5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재벌 대기업 3사 통신재벌 3사도 5만 원을 이번에 매칭해서 지원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집집마다 통신비가 평균 20만 원 안팎이거든요. 한 10만 원이 줄어들면 그 10만 원만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정교한 논의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일단 좋은 것은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낮추는 건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소득은 올라가죠? 예, 그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라 그래서요. 공적 이전 소득 전문 용어입니까? 친척이나 친구들이 주는 건 사적 이전 소득이고요. 아하하. 기부금 받거나 뭐 예. 부주 받거나 이런 것은 예. 정부나 지자체 주는 건 공적 이전 소득인데 그러니까 올 소득은 노동 소득하고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세 개 합쳐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자체가 주권자에게 세금이 많이 거친 만큼 지원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들이 힘드니까 저소득층은 추가로 더 줘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보완을 지금 여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 보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저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나 동네경제, 지역경제를 살려면 6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거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야당 지자체장들도 들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역경제 정책을 잘 알잖아요. 한 번 더 필요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 저는 그건 매우 잘했다고 보는데 잘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양극화 급싱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똑같이 주면 양극화 해소에는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부자에게 100만 원보다 서민에게 100만 원은 훨씬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의미는 큽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만약 중앙정부 6차 재난지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배치한다면 그럼 이제 1인당 이번에 25만 원이었잖아요. 30만 원을 주면 15조 정도가 듭니다. 전체 예산인데 추가 세수는 50조가 더 거쳤기 때문에 세수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앙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방정부는 하위 50% 이하에게 예를 들면 10만 원, 20만 원을 차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서민 중산층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 국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수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차 아닙니까 이번에? 예. 그동안에 계속 해봤으니까 이제는 상위 하위 좀 나눌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데이터도 쌓여 있어서 1차는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서 모두가 코로나 위기의 초입에 극복하는 어떤 용기를 얻고 막 힘들었던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2차, 3차, 4차, 5차는 선별로 한 겁니다. 사실상. 2, 3, 4는 중소상공인에게만 줬고요. 그다음에 5차 때 80% 정도의 국민들에게 기재부는 88%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급할 거라고. 실제 지금 10월 29일 날 신청이 끝났거든요. 그때까지 확인한 걸 보니까 82.5%의 국민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재부가 국민에 약속한 88%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약속한 대로는 줘야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 끝에 88% 선별로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의 신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이의 신청한 사람은 50만 명쯤 되는데 그분들이라도 수용을 해서 또는 이의 신청 기간이 11월 12일까지거든요. 지금 지났는데 11월 더 연장해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의 신청을 좀 더 연장해서라도 이의 신청을 더 받아서 약속대로 88%는 채워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6차는 알겠습니다. 다시 전 국민에게 줄 때가 됐다. 다만 전수증 추가로 더 주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안진걸 있습니다. 소장 처음 모셔서 이런저런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는 우리 두 패널과 함께 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자, 안진걸 소장께서 앞부분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진영 교수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내수 경기 진작에 충분한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실보상금과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별개의 좀 기반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좀 예산이 허용된다면 두 가지를 다 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는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손실보상금이 지금 받는 분들이 8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정부가 입법을 했지만 제대로 준비도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자꾸 손실보상금을 우선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선거 앞두고 매표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꾸준히 이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 국가가 하는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세수를 거둬가지고 분배 정의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근본적인 선거철이든 선거철이 아니든 늘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주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 604조 올라갔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무너진 경제를 세우는데 가장 많이 여기에 주안점을 둔 거라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이상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정말 월급 장애들, 그러니까 이른바 근로소득자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자영업자들의 그 손실이 있었단 말이죠.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손실 본 거를 보정해 주는 쪽으로
예산 지원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 재난 지원금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가졌던 1년 동안 고통했던 그분들의 손실을 보정하는 쪽으로 추가 세수가 지금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장부상의 것이지 돈이 확보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더 정밀하게 보정해 주는 쪽으로 가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는 또 버틸 수 있는 인프라를 저는 구성해 주는 게 그게 정치권이 논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예산이 이제는 어쨌든 여야 합의해서 이게 재난지원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이 무턱대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오늘 선출되는 야당 후보와 함께 공론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어차피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논의하는 과정이 맞다고 봅니다. 안 소장께서 재난지원금 지급 지금 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제 국가 재정 걱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뭐 펑펑 쓰자는 걸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5%에서 50%쯤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해야죠. 근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다는 게 OECD나 IMF가 직접 저희들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가만히 보니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조, 아니 100%.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지금 GDP가 한 1,900조를 좀 넘어서서 2,000조로 이제 가고 있을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4%좀 전망되니까요. 근데 가계부채는 지금 얼마 전에 1,800조 돌파했다 나오잖아요. 가계부채가 극심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수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집집마다 민생고도 심하지만. 근데 국가부채는 건전하거든요. 그래서 IMF, OECD가 뭐라 하냐면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게 좋겠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도 재수영 선생님 말씀처럼 야당 후보가 선정이 되면 저번에 송영길 대표님과 윤석 대표님께서 5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도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게 좋겠다 합의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논의가 꼬이긴 했지만 그런 모양은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를 앞두고 내년 막 3월 이럴 때 드리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니까 올해 다 같이 일상회복으로 그다음에 내수회복으로 해서 올해 안에 여야 후보가 정기국회 예산 논의랑 맞물려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 필요하면 지급 시기는 1월 달로 딱 빨리 해버리면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차라리 지난번 5차 때 전 국민에게 줬으면 지금 선별 지급해도 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말이 그랬습니다. 5차 때 전 국민을 주고 차라리 연말에는 추워지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정말 고생했던 빈민 서민들에게만 추가로 더 주는 거로 마무리해도.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박진영 교수님처럼 손실보상금 좀 늘리는 게 됐을 텐데 5차가 굉장히 애매하게 마치 여야 후보가 다 여야 대표님 만나갖고 100% 지급하자고 했다가 했죠. 80%로 됐다가 어정쩡 88%인데 실제 지급받은 사람은 82.5%밖에 안 되는 거로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처음 80% 이야기해서 여야가 90%로 88%까지 정부 안을 통과시켰는데 추경안을 기준이 높았던 겁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의외로 탈락한 사람이 너무 많게 된 겁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못 받은 사람들, 그렇죠. 참 내가 상위 10%에 들은가 해서 참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렇고 그랬어요. 친척 간에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 당신 그렇게 잘 살았던 거야? 그랬다는 거. 제 주변에도 뭐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불편했던 마음이 불편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이런 그 대규모의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자꾸 이게 논란이 되면서 자꾸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이제 대선 앞두고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안진걸 소장께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민생 가지고 대선 승부가 펼쳐질 텐데 어떤 이슈가 민생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역시 부동산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죠. 부동산과 이제 가계 소득. 부동산은 이제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체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되는 거고, 난 부동산과 상관없어, 난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충분히, 이런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는 뭐 이런 이슈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가계 소득, 내 가계 소득 올려주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적 지출은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부금이나 교회 경조사비 같은 건 줄여요. 경제 어려지면 보험도 깨고. 근데 공적 지출을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교육비나 주거비나 의료비나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는 줄이려기도 줄일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획기적으로 줄여드느냐로 저는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그다음에 전월세 어쨌든 우리 국민들 45%가 집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는 서민의 편에 서고 국민의 문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45%의 전월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누가 제대로 내느냐에 따라서 크게 표심이 저는 수백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인 교수 역시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할 거예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부동산의 플러스에서 늘 나오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당 맞이 결정 났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하나 보태자면 이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관계고 두 번째는 정의론적 관점이거든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일자리 문제는 첫 번째 단순하게 이익관계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론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공정하냐 안 하냐. 공정한 부동산 정책, 공정한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만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정책만 내놓으면은 사실은 별 재미가 없어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으로 이 정책들을 꿰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요. 최승 평론가. 부동산 정책 전부 다 장밋빛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20몇 번씩이나 대책 내면서도 못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증적 요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포퓰리즘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걸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집권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 100% 다 하겠다. 자, 그럼 민간이 건설 안 해요. 민간이 참여 안 합니다. 100% 다 내는데 왜 이익이 남는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은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정책들, 대증적 요법들은 저는 이게 결코 대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한진걸 소장은요. 방금 이제 어차피 대장동 이슈는 끝까지 갈 거거든요. 뭐 저희는 최근에 지분이 43%라는데 배당금은 30여 배 받지 않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중대한 배임이 있었다라는 이제 주장도 하고 검찰에 시민단체에 고발하게 됐는데요. 방금 이제 최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10%만 보장할 거냐, 20%만 보장할 거냐. 너무 작게 들어오면 사업자들이 안 뛰어들 것이고. 근데 대장동처럼 공공이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집값이 뛰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니까 또 그걸로 큰 논란이 되는데 그것은 명백한 불로소득이고 왜냐하면 토지, 주택, 부동산이라는 건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사실 수용도 하고 그걸로 매각도 해가지고 그때 아파트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논쟁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10%까지만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빨리 통과시켜 야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10%가 너무 작으면 좀 올릴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지나친 불로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거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뵐 때는 후보들이 이제 정해질 거 아닙니까? 민생 정책 좀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수영 컨설턴트, 박진영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